농촌의 시절입니다. 제가 전번에 이런 한번 농담을 했는데요. 이세돌과 알파고가 3차전을 앞두고 있을 때 알파고하고 이 새누리당 인간이 새누리당의 공천 결과를 맞추는 게임을 하면 인간이 이길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새누리당의 공천은 유권자의 마음, 현지 유권자의 정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살생부 녹취부터 시작해서 권력자의 의지, 또 미운 털 박힌 놈, 또 더 나아가서 줄 서고 개파부터 시작해서 온갖 복잡한 내용들이 다 뒤엉켜 있습니다. 거기에 상향식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이 국민의 마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어떤 꼼수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의 복잡한 그런 어떤 이 내부 구조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차라리 알파고가 유권자의 이 복잡한 정치적 판단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정치 발전이라도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꼼수가 유권자의 의사보다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알파고는 정치판에 갖다 놓으면 견디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부산에 국회의원이 18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역구가 없어지면서 불출마를 선언한 정의화 의장, 이분은 출마할 때도 없죠. 그뿐만 아니라 출마했어도 안 되죠. 자, 스스로 안 나오겠다, 대권을 가겠다고 하면서 지난 2012년 대선 패배 이후에도 국회의원 자리를 물러나지 않고 지키던 문재인 의원이 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 그리고 중동구는 중하고 동구가 떨어져서 서구하고 영도구에 각각 붙었습니다. 그 외에 16명의 현역 의원이 있는데 이 중에 단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전원이 단수 추천, 우선 추천 또는 상향식 경선을 통해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자, 아까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구에는 물갈이를 꼭 해야 되고 부산에는 전원이 살아서 돌아온다. 이 부분에서요, 부산 의원들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국민이 국회를 심판하라는 부분에서는 다 우월해서 자질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대통령의 발언에 예외라서 저는 살아서 재공천되고 대구 의원들은 전부 문제아들이라서 절반이 넘게 물갈이가 되는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새누리당이 부산의 전원을 공천시킨 부분은 이거야말로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부산 시민들을 핫바지로 봤는지 막대기만 꼽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현역 그대로 가자 했는지, 아니면 김무성 대표가 부산은 대부분이 자기 계보원이다 이러면서 부산은 손대지 마라 하고 친박의 핵심하고 타협을 해서 그랬는지, 새누리당은 이 부산 시민들의 민의를 왜곡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막대기만 꼽으면 당선되는 지역, 전남북, 그리고 경남북, 부산, 대구, 울산 이런 데는 더더욱이나 물갈이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왜?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다승을 하게 되죠. 자, 부산의 의원들요, 이번에 전부 이제 살아서 돌아온다면 다 살아서 오겠죠. 6선이 1명, 김무성 대표입니다. 4선이 3명, 김정은, 유기준, 조경태. 3선이 6명, 이진복, 나성민, 박민식, 김세연, 유재중, 김희정. 재선이 5명, 초선이 3명입니다. 자, 엄청난 선수를 쌓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정치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평가받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부산 시민들을 굉장히 화나게 했는데요. 지난번 부산시장 선거 때 서병수 현 시장이 거의 떨어질 뻔하다가 1% 왔다 갔다 차이로 겨우 됐습니다. 그전에는 김정길 씨가 나섰을 때도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허남식 시장이요. 자, 부산의 민심이 이토록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산을 이렇게 우습게 알고 있습니까? 부산이 막 개발하고 해운대니 수영이니 센텀시티니
삐까 번쩍하게 해놓으니까 부산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이 삐까 번쩍한 화려한 그늘 뒤에 신음하는 서민들은 안 보입니까? 서민들은 무식해서 우리가 공천 주는 대로 다 찍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새누리당은 부산 시민들을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개봉받기. 지난 20일까지 현역 의원들이 상향식 경선을 해서 살아 돌아오는 확률이 한 80% 정도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명 중에 8명이 상향식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현역 당협위원장까지 하면 80% 중반대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자, 이 제도가 과연 올바른 제도인가? 자, 안심번호라 하더니만 빈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조직 싸움인 거죠. 5만 명을 여론조사를 했는데 경기도 고양 을에는 유효투표가 안심번호로 확보된 유효투표가 1630%, 즉 대상자 가운데 3.3%만 응답했다는 겁니다. 1차 투표에서. 또 다른 지역구에 경선을 준비한 한 운동원은 지지 성향 유권자들을 통해서 몇 표쯤 자기들한테 이렇게 지지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금방 응답을 마친 다음에 선거운동 조직에 알린다는 겁니다. 즉 이런 정도의 조직을 가진 사람들만 당선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조직이 없이 지역에 갔던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요, 엄청난 중앙의 경력을 가지고 막강한 사람이 경선을 붙어서 지금 시민들은 속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도요, 진박 후보들 중에 단수 공천이 아니었다면 경선을 통해서는 진박 후보들이 내가 장관을 했네, 수석을 했네, 뭘 했네 하지만은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 서초 어딥니까? 이혜웅과 조윤선의 표차는 이 13표, 1300표 중에서인가 13표, 불과 0.3%고요. 그 다음에 고양 을은 10.8표 차가 났답니다. 2, 3위가요. 그래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차이는 이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복 전화를 받았다라는 지역이 전국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 하동 사천을 비롯해서 속초 고성 양양에도 한 사람이 전화를 2통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고양을에서는 1차 경선 당시 전화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2차 결선에서는 전화를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5만 명을 대상으로 1차, 2차 경선이 있었는데 1차는 도저히 전화가 안 가던 사람이 2차에서 간 거는 그것도 또 의문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요, 국민 안심번호라고 하는 이 숫자 2만 개부터 많게는 5만 개 사이에 있는 번호에 전체 로우 데이터가 공개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원인 사람과 당원이 아닌 사람한테 여론조사가 될 확률은 당원 쪽이 20배, 30배 이상 더 높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아닌 사람은 전화를 안 받고 당원들은 쉽게 전화만 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받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는 국민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원 여론조사처럼 되고 결국 조직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조직이라는 것은 돈을 갖다 발라야 유지되는 겁니다. 결국 상향식 경선은 솔직히 로 데이터를 공개해서 그 2만 개, 3만 개가 과연 무작위 추출되었는지, 그 중에 당원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중복되는 인물들은 없는 건지,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인지를 밝히게 된다면
이번 총선 중에 제가 볼 때 상향식 경선을 한 지역의 3분의 1은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상향식 경선에서요. 또 역선택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당의 후보들이요. 만약에 더민주당의 후보가 새누리당의 후보를 A, B 간에 골라야 되는데 B가 더 약해서 B가 당선이 되면 자기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 B를 찍으라고 자기 당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전국 곳곳에서 역선택을 이 SNS 등에서 요구하거나 장난을 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문제가 지적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대당이 더민주당이 당원들이 새누리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문자를 보내라 어쩐다 한다라는데요. 안심번호니까 보통 그 후보 측에서는 보내지 못하고 안심번호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이 선거 대행사를 갖다가 동원해서 할 건데 실제로 이 중앙당에서 받은 당원 명부를 확인해 보니 해당 선거구에 살지 않는 유령 당원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심번호 이 시스템에도 작동 오류가 있었어요. 같은 사람한테 계속 전화가 가는 경우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상향식 이 경선이라고 하는 안심번호가 과연 이것이 여론조사의 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만 하고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김무성 대표가 이 강하게 요구해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현역 교체 비율을 늘리려면 안심번호로 해서는 하던 사람들 대부분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안심번호로 꼭 하고 싶으면 현역을 30% 40%를 의무적으로 상향식을 하기 전에 날리고 그 다음에 안심번호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 종로의 경우에는 3명의 예비후보자가 각각 1,300만 원을 안심번호 여론조사 비용으로 지불했다는데요. 이것은 적은 경우고 적은 편이고 평균이 2천만 원이고 결선까지 하면 3천만 원 이상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안심번호 경선을 이 개혁적이고 국민들이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적인 제도다라고 이야기한 김무성 대표요. 이 안심번호에 대해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그렇게 말을 계속 할 건지 한번 두고 봅시다. 국민의당의 경선이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후보를 교체했다가 떨어진 후보가 교체당한 후보가 난리를 쳤어요. 지금 당사까지 쫓아오고 국회까지 쫓아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자신들이 정해놓은 룰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룰을 임의로 적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떨어진 후보가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 광주에서요. 광주 동남갑에서 장병환 의원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가산 적용 후보별 백분율에서 39.7%를 얻어서 40%에 못 미쳐서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40% 이상은 결선 투표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0.3이 모자랐죠. 그런데 여기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당의 선관위는 가산점을 뺀 득표만으로 따지게 되면 41.3%인데 왜 가산점을 넣어서 39.7로 만드냐. 내가 40%를 넘겼으니까 결선 투표 할 필요가 없다. 이래가 최고위원회 논의였는데 거기 또 장병환 의원이 덜락날락거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 의원 말이 맞다. 이래가지고 결선 투표에 가지 못하고 떨어진 이 후보가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내고 사람을 동원해서 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또 여기에요. 청와대에서 일을 했던 MB 정권 당시에 정용화 비서관이 있죠. 이 사람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조직위 부위원장도 했는데 자신의 경력에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경력을 기재하지 않아가지고 이 수기 무슨 이 공천이라고 수기 배심원제 공천을 통해서 당선이 됐는데 이 상대 후보가 이의를 제기해서 경력의 일부를 왜 뺐냐. 한나라당 아마 당협위원장을 2개월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됐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국민의당에서는 한나라당 경력이 좋은 글씨입니까? 이분이요 2개월 한 부분을
굳이 적지 않은 부분은 아마 그 당의 정서상으로는, 광주의 정서로는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을 했다면 수기 배심원죄에 불리할 거라 생각하고 하지 않았죠. 근데 이분이요, 새누리당,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한 사실들을 이미 당에서 선거 접수할 때 다 받았을 건데 그 누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후보를 교체했다는 것은 참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김종연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부산 공천, 또 안심번호 공천, 또 이 국민의당에 벌어지고 있는 후보 이 번복 논란, 역대 최악의 그 공천 사태를 19대 국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